샌포드 마이즈너 연기 테크닉 4장 노크하기 수업 모토 반복하라 3층 마이즈너의 강의실 문 밖 냉수기 옆 노쇠 현판에는 1971년 졸업생 증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업의 모토가 적혀 있다. 수업 모토 반복하라. 10월 9일 오늘은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군. 빈센트? 복도 건너편 교무실로 가서 전화번호 한 권을 가져오게. 프레스토 포레스토. 빨리빨리. 잠시 후 빈센트는 두꺼운 맨해튼 전화번호부를 한 권 갖고 돌아왔다. 그는 강의실 한가운데 기다란 테이블에 앉아서 전화번호부를 펼쳤다. 빈센트. 자네는 지난주 파티에서 아름다운 숙녀를 한 사람 만났지.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 예정인데 오지 않을래? 가족들은 유럽 여행을 가 있을 거라 밤새 놀아도 돼. 어떤가? 무척 설레겠지. 네. 좋아. 자네는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쪽지에 적었는데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네. 하지만 다행히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지. 이름은 K.Z. 스미스. 이스트사이드 맨해튼 70번가 근처에 산다고 했어. 이쯤이면 그녀의 주소를 찾아볼 이유가 충분하겠지? 네, 그 파티에 가고 싶어요. 한 가지 밝히자면 나는 의도적으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어. 맨해튼에 사는 스미스라니. 전화번호부에 스미스 성을 가진 사람만 14쪽이 나오는데 그녀의 주소를 찾고 싶은 이유가 있기에 앞으로 난관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말 밤을 혼자 보내게 되겠죠. 그거 참 곤란하지. 애나, 빈센트에게 상황에 몰입할 잠깐의 시간을 주게. 그런 뒤 레피티션을 시작하게. 지금껏 해온 대로 하면 돼. 빈센트는 맨해튼 전화번호부에서 스미스 성이 적힌 페이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주소를 뒤지는데 빠르게 집중한 그에게 애나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뭔가를 찾고 있어? 뭔가를 찾고 있어. 그렇게 레피티션이 시작되었다. 핵심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빈센트가 KZ 스미스라는 여자의 주소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달랐고 애나의 끈질긴 레피티션이 그의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달랐다. 그 결과 둘의 감정적 대화는 더욱 충동적이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몇 분 후 마이즈너가 말했다. 꽤 잘하고 있군. 나는 자네에게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하나의 과제를 만들어 주었지. 꽤 협조적인 부모님 덕분에 열린 파티에 대한 이야기는 순전히 꾸며낸 것이었지만 그녀를 찾는 것에는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지.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바로 그거야. 자네가 모든 신경을 기울여 주소를 찾아내기 위해 집중하는 과정 속에 감정은 저절로 생겨나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 말을 이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볼까? 레피티션 훈련에 이렇게 독립적인 액티비티 한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오늘의 새로운 단계야. 여러분 모두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정도의 액티비티를 선택해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 왜 그 일을 해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네. 왜냐하면 자네들의 집중력은 바로 그 이유에서 비롯되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감정도 생겨날 테니. 마이즈너는 안경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조정하는 동안 잠시 말을 멈췄다. 한 가지 이야기해보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것은 재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 모두는 상상력이 넘쳐나지. 그렇지 않나? 대답은 긍정적이겠지. 잡화점에 가서 싸구려 접시 하나를 산 뒤 깨트려 보게. 남동생의 접착제를 훔쳐다 깨진 접시 조각들을 이어붙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해봐. 여기서 생기는 질문.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접시가 깨지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날 테니까요. 로즈메리가 대답했다.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만약 그 접시가 어머니가 수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면 그 접시는 어머니에게 감정적으로 상당한 큰 가치가 있겠죠. 로즈메리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분노는 자네에게 커다란 골칫거리를 유발하겠지. 그게 그 일을 하게끔 하는 정당성이 될 수 있을까? 기억하게. 레피티션과 병행하는 독립적인 액티비티는 반드시 어려워야 해. 여러분이 그걸 해야 하는 이유 또한 반드시 현실성이 있어야 하지. 10월 13일 차분히 시작해보지. 마이즈너는 조지프와 고급스러운 머리 스타일을 한 베스에게 말했다. 핵심은 자네 스스로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네. 조지프, 자네가 준비한 것을 하게.
베스는 조지프가 그 액티비티에 몰입할 시간을 주고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지게. 실수를 해도 좋아. 괜찮아. 일단 첫 단추를 끼워보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베스가 물었다. 조지프가 무언가를 하는 동안 제가 들어와서 레피티션을 시도하려고 할 때 집중하고 있는 조지프를 보면 방해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라면 그냥 조용히 방을 나갈 거거든요. 그렇지. 하지만 이건 자네의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네. 이 훈련 속에 사는 그 자네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가 고민이 되는 건 긴장을. 그럼 기다려.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 그건 어디서 일어날까? 조지프가 하는 행동으로부터요. 조지프가 하는 행동으로부터 이해가 되나? 자네가 말하는 것이 연기는 대화다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측하지 말고 내가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저 진실성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불과할 뿐이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볼까? 마이즈너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잠깐 기다려보게. 내가 아주 천천히 말해보자고 했지. 조지프, 자네는 뭘 할 건가? 제가 준비한 독립적인 액티비티에 대한 말씀이시죠? 제 조카가 아파서 곧 병원에 입원을 해요. 전 조카를 위해서 만화를 그려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좋아. 자네의 인생이 걸려있는 것처럼 몰입하게. 내가 책상을 두드리면 그때부터 자네와 나는 레피티션을 하는 거야. 조지프는 아주 신중하게 끝이 뭉툭한 연필을 깎기 시작했다. 마이즈너는 조지프가 연필을 깎는 데 완전히 몰입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는 책상을 똑똑 두드렸다. 조지프가 탁자에서 고개를 들고 물었다. 샌디 쪽으로 주의를 돌려야 할까요? 자네에게는 계속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 마이즈너는 조지프가 하던 액티비티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알아요. 그럼 계속하게. 조지프는 다시 고개를 숙여 액티비티에 몰입했고 마이즈너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뭐 하는 건가? 제가 뭘 하고 있느냐고요? 조지프가 그를 흘끗 보며 되물었다. 왜 그런 식으로 흘끗 보나? 왜냐고요? 샌디를 보려고요. 조지프가 다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1분쯤 지났을까 마이즈너는 호기심에 가득 찬 채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듯 조지프가 있는 탁자 가까이로 다가갔다. 바쁜가? 네, 바빠요. 그래, 바쁘군. 바빠요. 아주 짧은 침묵 후 마이즈너는 조지프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자네 무척 바쁜가 보군. 그가 감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무척 바빠요. 조지프가 대답했다. 바쁘군. 네, 바빠요. 그래. 네? 또다시 짧은 침묵 후 마이즈너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조지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도 바빠. 샌디도 바쁘다고요? 조지프가 만화를 그리던 종이 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 나도 많이 바빠. 조지프의 어깨 너머로 허리를 숙이며 마이즈너가 말했다. 샌디도 무척 바쁘시군요. 조지프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다. 덕분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가 바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마이즈너의 당당한 대답에 강희시라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이제 핵심이 뭔지 알겠나? 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선생님이 저에게 방해가 되었고 저는 동시에 만화를 그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샌디의 말에도 반응해야 했고요. 서서히 적응이 되든가? 샌디 덕분에 완전히 힘들었죠. 그게 이 훈련에서 의도된 바라면요. 힘든 척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진심으로요. 내가 지난주에 세라에게 뭐라고 했지? 세라,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침묵의 순간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것 또한 명백한 순간이라고요. 세라가 대답했다. 그 또한 의미를 가지지, 안 그런가? 연기는 대화가 아니야. 상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겠나. 연기는 단순히 수다 떨기가 아니라 상대에게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베스가 말했다. 맞아. 조지프, 다시 한번 요약해보게. 의미는 행동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동도 만들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온전히 진실되게요. 진정성을 담아서요. 그렇게 하게. 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할게요.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라. 조지프. 자네가 하는 액티비티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었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그걸 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의미도 있었지. 한 가지 실수가 있다면 앞으로 차차 극복하겠지만 계속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점이야. 그 반대는 뭘까? 말하는 것의 반대요? 침묵입니다. 침묵하라. 네가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10월 17일 브루스는 30대 후반의 키 크고 숱이 적은 회색 머리 청년이었다. 그는 태평하게 골판지 상자에서 나무로 된 퍼즐 조각들을 넣다 꺼냈다 하나둘 맞추고 있었다. 마이즈너는 얼마 전 새로운 학생인 릴라에게 몸짓을 하며 옆에 앉아 그와 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네가 해내야만 하는 일이 그 퍼즐 맞추기라면 그 일의 몰두함과 동시에 파트너와의 레피티션에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해보게. 그게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릴리가 거기 있는 동안 브루스 자네는 퍼즐을 맞추는 데 집중하기보다 그녀에게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 액티비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와닿지 않았어요. 왜 그 일을 했지? 100만 달러가 걸려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퍼즐을 완성하면 1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고요.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아마도요. 돈을 걸면 제게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1000달러 정도라면 어떨까? 아무 의미가 없나? 100만 달러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라면 1000만 달러라고 하지 그랬나? 자네 말대로라면 10배는 더 효과가 있었겠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의 크기가 아니야. 자네를 이해시키기가 쉽지만은 않군 그래. 그 원인을 하나 꼽아보자면 자네는 관객을 의식하기 때문이지. Audience conscious? 무엇이 자네로 하여금 관객을 의식하게 만들까? 영화배우 밀트 벌이 그랬다면 납득이 되겠지만 자네가 그런 이유는 뭐지? 스타니슬랍스키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했네. 자신의 방에서 홀로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는 것 같은 행동이 가져다주는 온전한 편안함과 완전함을 시적으로 표현했지. 그는 무대에서의 이완된 행동을 가리켜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어. 무대 위 군중 속의 고독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연기에서 진정한 자아가 있는 그 영역으로 가기 위해 버려야 할 단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안의 집중이야. 그게 독립적인 액티비티를 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바보 같은 100만 달러 얘기인가?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 있을 리 만무하지. 100만 달러라는 조건에는 상상력이 없네. 과장되기만 하고 진실하지 못해. 솔직하게 자네에게 무엇이 더 효과가 있겠나? 100달러요. 브루스가 곧바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나? 그것도 거짓된 방식으로 말이야. 어떤 것이 자네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오직 자네뿐이야. 몇 년 전 내가 빌어먹을 트럭에 치이는 사건을 겪은 뒤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지. 만약 누군가 내게 승소해서 300만 달러를 받을 거라고 한다면 나는 그저 코웃음을 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하지만 10만 달러 정도라면 여러모로 내가 납득할 만한 숫자이니 믿을 수 있지. 마이즈너는 담배 연기를 한번 훅 뿜었다. 사고 이후 잘 걷지를 못하니 택시를 자주 타는데 오늘 내가 탄 택시기사가 누군지 아나? 영부인 레이건 여사였지. 학생 하나가 조용히 웃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조지프 왜 웃었지? 말이 안 되니까요. 물론이지. 내가 이렇게 바꿔 말한다면 어떨까? 영부인의 아들이자 전직 발레리노였던 이번에는 강의실 전체에서 웃음이 터졌다. 진실과 군중 속의 고독, 내 말을 믿어보게 브루스. 자네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단어를 매 순간 가슴에 새기게.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야. 공개적 과시 행위가 아니라 군중 속의 고독이야. 집에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저 하게 되지. 머리를 빗을 때 빗을 잡은 손은 새끼손가락이 뻗어나왔는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네. 오늘은 자네 덕분에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지겠군. 저리로 가 함께. 웬디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독립적인 액티비티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야 하는데 알파벳을 거꾸로 외우는 것만큼 간단한 것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유가 있다면 의미도 있겠죠. 이유가 뭐지? 마이즈너는 웬디의 대답을 기다렸다. 딱히 생각나는 이유는 알겠네. 자네가 이유를 알아내려면 한 세월 걸리겠군. 연기의 모든 것은 고조되고 강화된 현실의 일부라네. 그러나 여전히 정당한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알파벳을 거꾸로 외우는 건 현실적이지가 않아. 거기에 정당함을 부여하려면 엉뚱한 이유를 만들어야 할 텐데 뭘 어떻게 만들어낼지 도통 모르겠군. 웬디는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실력 있는 풍자 만화가라고 가정해볼까? 썬데이 타임스지에서 극적인 풍자 만화를 그리는 그 작가. 알 허시펠트요? 맞아, 알 허시펠트. 그가 무엇을 그리든 독자들은 그의 만화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을 실제하는 삶,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배우 키넌이자 시대를 풍미한 희극배우 에드윈이 떠오르는군. 그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연기를 선보였지. 그때 그는 관객들에게 수박을 얼굴에 묻히지 않고 깨끗이 먹는 기계를 발명해 선보인 적이 있었어. 지금 들으면 무척 우스꽝스럽겠지만 그때 그의 절박함,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당대 최고의 광대로 만들었지. 마이즈너는 말을 멈췄고 잠시지만 그에게 무척 뜻깊은 순간이 스치는 듯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자네가 말한 알파벳을 거꾸로 외우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 때문이야. 여기서 LA까지 물구나무 선체로 걸어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겠지. 동시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미친 행동으로 보일 테고 위대한 연기 또는 음악이나 조각 같은 예술은 인간의 진실된 감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해. 베토벤은 실제로 엄청나게 괴팍한 인간이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순수한 음악은 베토벤의 진실한 감정에서 비롯되었지. 그가 악성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지. 세탁 중에 양말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그의 하인을 해고한 것만이 그가 가진 감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네. 즉, 우리 자신 안의 진정성, 이것이야말로 우리 연기의 뿌리가 되는 거라네.